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 김문수 위원장의 아주 탁월한 그 경륜과 또 그 사상적 기초 이런 걸 듣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젊을 때 그 맹렬한 스포츠맨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스포츠맨을 그만두시고 이 정치에 우리나라의 그 참 큰 동량지제고 경제가로서 현재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는 분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최저임금제 문제 말이죠. 이 매년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괴롭히고 골치 아프게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저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은혜 장관의 그 남편이 아들하고 둘이서 킨텍스에서 식당을 경영하다가 이 장사도 안 되고 수입도 없고 해서 그래서 자살했다 이런 식의 그 기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는 또 소상공인이에요. 말하자면 이 킨텍스에서 식당 하는 사람보다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임금이 올라가지고 직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밑에 내가 밤새도록 써야 되고 내가 밤새도록 타자 쳐야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아들하고 둘이서 식당을 끌고 가다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밥을 만들어서 서브해야 되고 또 그걸 치워야 되고 하는데 이거 좀 임금이 싼 사람 예를 들어 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좀 싼 사람을 한다든지 학생들 중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좀 데려다가 좀 싸게 하는 이렇게 해서 남은 밥 한 배 팔아야 돈 1,000원이라고 남아야 되는데 최저임금 이거 다 주고 나면 밥 한 배를 팔아봐야 이게 돈 10원이 안 남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로 고생하다 자살하는 소상공인이 많고 폐원하는 소상공인이 더 많고 하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 각 그 산업별로 차등 있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미국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임금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같이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작게 받아도 꼭 그 내국인하고 같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외국인하고 같이 주라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의 그 엄청난 임금 부담을 주게 하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근래 그 이야기하는 것이 사적 관계보다는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 해설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윤 대통령과 자기 관계는 그 사적 관계지만은 나는 공적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당대표를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것을 해석을 하는데 과연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가 사적 관계냐? 난 사적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공적 관계이고 그 공적 관계에서의 어떤 그 앙금을 남겨놓고 과연 당대표로 출마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예.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요. 그 다음에 ILO에 우리가 가입을 한, ILO는 뭐 몇 호 이러는데 우리가 ILO 가입한 이게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요 조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우리가 아주 멋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가입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반하면 바로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ILO 위반, 지금 총회하지만 ILO가 국제 통상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 출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이비시터들을 아주 싸게 쓴다. 우리는 안 됩니다.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야기를 저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꾸 말씀하셔. 왜 모르십니까? 그 옆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려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야기. 이거는 그러니까 ILO를 그럼 우리가 탈퇴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를 해도 괜찮아요. 왜? 미국은 통상 무역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미국.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통상 무역 의존도가 높아요. 당장 뭐 공장이 문을 닫는데 삼성부터 현대 문을 닫는데 어떻게 해요? 내수 시장이 작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 이해창과 김영삼의 관계. 박근혜와 이명박은 싸웠지만 둘 다 집권에 있어요. 이게 좋은 거죠. 안 싸웠으면 한 번밖에 집권 못했을지는 모르는데, 어떤 데는 싸워가지고 두 번 집권하고, 어떤 데는 싸우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럼 지금 뭐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징이 지역 기반이 없어요. TK도 아니고, PK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지역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기반이 있냐? 노조 출신도 아니에요. 검사 몇 명밖에 없어요. 법조인이 그렇다고 뭉쳐서 단결해주면 안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 가장 가까운 한동훈이도 다 배척해버리고 나면 누가 남느냐. 그래서 저는 승리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감옥 가는 겁니다. 승리해도 감옥 갔잖아요. MB 박근혜 승리하고도 감옥 가잖아요. 승리하지 않으면 지금 분열되면 바로 임기 못 마치고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요. 제가 아까 뭐 잘 될 거다 그래서 그 큰 방향이 그런 거고, 방심하고 한동훈이하고도 같이 못하고 이준석이도 못하고 끌어안고 유승민이도 끌어안지 못하면은 이거는 정권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요. 철저히 유죄. 껴는 사람을 껴안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이준석이는 어떻게 껴안는 저는 그 국민중앙위원회 고문단의 최태원 고문입니다. 제가 그 김문수 위원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장외 투쟁이나 장내 투쟁을 잘 결합해서 이뤄나가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화문이나 용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 그거를 알고 싶고요. 지금 언론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의혹을 말씀하시는 많은 정치인도 있고 유튜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언론에서 하나도 안 다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언론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번 좀 말씀하셨어요. 여러 정치인들을 거론하셨는데 그 정치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인 그 황교안 대표나 민경 의원, 그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선관위 부정선거다. 이번 4.15뿐만이 아니고 2020년 4.15, 2024년 4월 10일 전국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왜 그 언론이나 말하자면 이제 정부 여당이나 야당에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다루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중앙선관위에 과연 노조가 필요한지, 선거를 다루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는데, 그게 혹시 또 중앙선관위 노조나 우체국 노조에 의해서 선거가 인위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지
많은 유튜버들이나 저도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면 여야를 떠나서 그 지역이나 세대간을 떠나서 그리고 당선자, 낙선자 다 떠나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면은 그 다 힘을 합쳐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거를 밝혀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번 여기 자리가 마침 환경인데 역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국민의 질문을 좀 빨리 해주시고 너무 시간까지 말아주시거나 기본권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이 됐는데 이거를 밝혀내는 게 이제 정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다루고 경찰에서도 다루고 다 다루죠. 민경호 의원이 지난번 선거 때 부정선거다 문재인 대통령도요. 그래서 제가 재판정에 가서 재검표하는 것도 다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당락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오늘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도 끝이 안 나요. 부정선거가 이거는 있다. 뭐 없을 수는 없겠지, 그죠? 그러나 이게 조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걸 알면서 수사를 안 한다. 이런 대통령은 우리가 탄핵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6개월 이내, 그죠? 6개월 이내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고발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다 수사를 하고 법원에도 또 이제 가서 나중에 재판하잖아요. 재검표 같은 거는. 그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부정선거를 다루는 절차가 다 무너져 버렸다. 대통령이 이걸 방치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와서 누가 강도 가서 칼을 찔지 어떻게 해요. 경찰도 다 무너져 버리고 검찰도 다 무너지고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더구나 평생 검사, 자기 말도 26년간 검사한 사람인데 부정선거가 자기가 들어와서 지금 선관위원장도 바뀌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장관급도 바뀌었죠. 차관급도 바뀌었죠. 문재인 사람 전부 감사를 해가지고 다 교체했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에 민주당이 국회의원 둘 다 돼버렸잖아요. 공무원이 많은 데는 거의 민주당이 당선돼요. 그럼 공무원은 다 삭제해버려요. 공무원은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가 왜 많이 있는데 안 고치느냐인데 이건 토론을 또 하면요. 이 토론은 4년 내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절차에 따라서 형사 절차, 이 형사사범입니다. 부정선거는. 형사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고를 해야지. 나는 끝까지 판사도 다 도둑놈이고 대통령도 다 도둑놈이고 중앙선관위 다 도둑놈이고 선관위 다 합쳐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질문 있습니다. 저 질문. 아니. 내가 마이크 드리고. 요즘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예. 아니, 우리 위원장님을 지금 정부에서 가장 좋은 적임자를 했다고 생각해서 오늘 도적이 왔거든요. 그런데 선거에 대해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수사는 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저 자신도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겪었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수사 안 하는 자체를 말하는 거지 부정선거냐 아니냐는 우리 위원장님도 너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이 아니죠 지금. 왜 질문이 안 해요? 조금 위원장님 의견이 필요한 게 지도자님 한 분인데 그래. 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혀주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요, 첫째 피해자가 떨어진 낙선자 아니겠습니까? 당선자가 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 소리는 한 사람 한 번도 없을 거고, 그렇죠? 떨어진 사람 중에서 첫째가 나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첫째는, 그죠? 피해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서 내가 겪어보니까 나는 선거 입후보는 안 했지만은 부정선거가 소쿠리에 담는데 거기에 누가 집어넣더라. 그죠? 예를 들면, 그럼 그 장면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다. 들어가면은 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선관위에서 다 수사를 합니다. 지금 저 대법원에서 전부 각하식에 자기네들하고 관계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걸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한 것은 제대로 무조건 안 했다고 보시는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절차가 지금은 대법원장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선관위원장도 다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문 닫아야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우리나라에 이번에 당선자가 그 미리 사전투표회가 당선된 사람이 있잖아요. 53군데가 저 본투표는 다 졌는데 사전투표한 게 53군데가 당선됐어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제가 대학에서 조사받는 강의한 사람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모집단이 같은데 어제 투표냐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한가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이미 다 그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근데 그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고발하시면은 다 수사를 해요. 아니 그래 위원장님 고발했는데 수사 안 한 거는 말씀하시고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여소야대 정국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좋은 정책을 갖다가 입안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여소야대 집권 여당의 참패한 원인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권 심판을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서 이전되는 사람을 지금 못하게 한 거에 대한 어떤 큰 기여한 건 맞지만 2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어떤 태도의 문제라든가 약간의 실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막판에 정권 심판이 강화됐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원론급 인사들이 예를 들자면 몇 분이 딱 집단으로 해갖고 대통령을 만나갖고 선거 전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시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걸 건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일반 집권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 그런 원로급 인사들이 대통령한테 어떤 조언을 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조언하는 그룹이 너무 많은데요. 대통령이 그걸 다 받아들이느냐, 방향도 또 다 달라요. 근데 다 받아들이냐, 인간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좋은 어드바이스만 듣고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기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사람이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굉장히 없지 않았습니까?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통령이 부족한 걸 우리 헌정에서 또 하고 언론인이 또 하고 또 당에서 또 하고 이렇게 각자 나눠서 이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서 뭐 다 잘해봐라. 그거는 어렵죠.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이제 집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 그거는 이제 당이 또 하고
또 여기 우리 자유헌정 포럼에서도 하고 서로 나눠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외적으로 투쟁력이 있는 사람은 자바에서는 거부다 이래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일으키다 보니 그것이 코가 떨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하영 대북 송금 이 재판을 질문을 해주셔야지 연설을 하지 않는데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하고 있어요. 저 가만히 있어요. 재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은 조용하다 이거든요. 저는 말이 없어요 지금. 실제 국회 앞에서 대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님 같은 분이 국민의힘에 차기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되게 특별히 이 사람은 거부가 이래가지고 코를 떠린다 그런 잘못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생산 가국입니다. GDP가 뭡니까? Gross Domestic Production. 총국내 생산이 많아야 국가가 부강한 것입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약 8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들을 보면은 중대체 처벌국이라든지 이렇게 기업가들을 갖다가 자꾸만 옥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경제 정책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 기업가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있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회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